너 집에서 너희들 일하니까 시간 많으니까 많잖아. 아버지 병원비는 네가 아버지 마련해. 병원비는 내가 다 내. 75 생일상에서 아버지가 막내 도현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한 달 480만 원. 이게 다 무슨 형들은요? 일이야? 매달 빚이 600만 이렇게나 원씩 많이. 상가 임대료 받아갔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딸아이 학원을 끊었고 아내는 마트 파트타임을 뛰었습니다. 형들은 해외여행을 다녔죠. 그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이번 달 비용이 입금 안 됐는데요. 도현의 통장 잔고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가 알아서 해. 우리 바빠. 그 순간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 그저 편한 호구였다는 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남 한복판의 한정식집 예약된 룸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가야금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이정태의 75번째 생일이었죠. 이미 도착해 있던 큰형 강우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막내 왔네. 어서 와. 도현은 아내와 나란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로 푸짐한 상차림이 펼쳐져 있었어요. 전복죽, 갈비찜, 모둠회까지. 상 한가운데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도현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상석에서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팔이 조금 불편하셨지만 표정만큼은 한껏 밝아 보였습니다. 식사가 한참 진행될 무렵이었습니다. 작은형 현수가 소주병을 들어 형님 잔에 술을 따랐고 큰형은 아버지께 먼저 잔을 올렸죠.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을 때 아버지가 옆에 놓아뒀던 검은색 서류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지퍼 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아버지 손이 뭔가를 꺼냈어요. 흰색 봉투였습니다. 하나, 둘, 셋. 3개의 봉투가 테이블 위로 나왔죠. 도현은 무심코 그 봉투들을 바라봤습니다. 큰형과 작은형도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원래는 셋 다 줄 생각이었는데 아버지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3번째 봉투 위에서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그 봉투를 다시 가방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지퍼 닫는 소리가 다시 한번 룸 안에 울렸습니다. 막내 건 아직 이르다. 나중에 주마. 테이블 위에는 2개의 봉투만 남았습니다. 도현의 눈이 다시 들어간 봉투를 따라 가방 쪽으로 향했다가 천천히 돌아왔어요. 뭔가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우, 현수. 아버지가 두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건설업하면서 모은 거 알지? 그 상가 건물 말이다. 이제 그걸 너희 둘 앞으로 넘긴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큰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작은형은 입을 살짝 벌린 채 형을 쳐다봤어요. 큰형수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작은형수는 남편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큰형이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작은형도 따라 일어섰죠. 반듯하게 허리를 굽히는 두 형의 모습 너머로 도현만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도현의 손을 찾았어요. 손바닥에서 땀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일평생 모은 거니까 잘 관리해라. 사업은 장남이 있는 법이고 둘째도 무역업 하니까 건물 관리 잘할 거 아니냐.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건물은 서울 변두리 대로변에 있는 3층짜리 소형 상가였어요. 1층은 편의점, 2층은 학원, 3층은 사무실이 들어서 있었죠. 매달 1,2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꼬박꼬박 나오는 알짜배기 건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작은형이 거듭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조카 녀석들이 와 대박 하고 좋아했어요. 그중 하나가 도현을 보며 물었습니다. 삼촌은 왜 안 일어나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어요. 도련님은 뭐 받으세요? 큰형수가 슬쩍 도현 아내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묘한 탐색의 기운이 어려 있었죠. 도현 아내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뭐라고 답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디저트로 수정과가 나왔습니다.
계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큰형이 소주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고 모두들 잔을 부딪혔습니다. 도현도 마지못해 잔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는 술이 쓰기만 했어요. 그리고 도현아. 아버지가 막내를 불렀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죠. 네, 아버지. 너는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니까 시간 여유가 있잖아. 아버지의 말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내 요양비는 내가 맡아라. 내 몫은 그걸로 대신하는 거다.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현 아내가 든 숟가락이었어요. 금속이 그릇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룸 안에 울렸습니다. 도현은 아버지를 빤히 바라봤어요. 아까 가방 속으로 다시 들어간 세 번째 봉투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강남에 있는 요양시설 계시잖아요. 거긴 시설이 좋으니까 계속 거기 계셔야죠. 비용은 도현이 내가 내고. 큰형이 자연스럽게 거들었습니다. 맞아. 막내 넌 재택근무니까 편하잖아. 우리는 매일 밖에서 뛰어다니느라 정신없고. 작은 형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도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요양시설 비용이 한 달에 480만 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죠. 형들은 매달 1200만 원씩 임대료를 나눠 갔는데 자신은 500만 원을 혼자 부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넌 내가 제일 믿는다, 도현아. 형들은 바쁘니까.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을까요? 도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큰 형수가 역시 우리 도련님은 효자예요 하고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도현의 귀에는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도현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잠깐 자리를 떴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한 움큼 떠서 얼굴에 끼얹었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물방울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뛰어나왔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뭐 주셨어? 딸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도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한테는 할아버지를 돌보는 시간을 주셨단다. 쓴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재빨리 안쪽으로 데려갔죠.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요양시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자동이체 등록하시겠어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도현은 카드 번호를 천천히 불러줬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등록 완료됐습니다. 매월 25일에 자동으로 출금되십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현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2천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거기서 500만 원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었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햇살이었지만 도현의 가슴 한쪽은 왠지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25일 아침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도현은 이불 속에서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죠. 오호은행 자동이체 출금 480만 원. 잔액 1,532만 4,560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480만 원. 도현은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옆에서 자던 아내가 뒤척였습니다. 여보, 뭐야? 아내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도현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아내의 얼굴에서 잠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매달 나간다는 거지?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어요. 형님들한테 얘기해봐야죠. 같이 나눠서 내자고. 그래야겠지. 도현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전화기를 들지는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주일 후 큰형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야, 도현아.
주말에 고기 먹을래? 형수가 막내 보고 싶대. 도현은 잠깐 망설이다가 네, 형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서 요양비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저녁 도현 부부는 큰형이 정한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작은형 가족도 와 있었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형, 저기. 아버지 요양비 말인데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큰형이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물었어요. 왜? 뭔 문제 있어? 아니, 문제는 아니고. 좀 부담이 돼서요. 혹시 형들도 조금씩.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큰형이 잘라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돈 아까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작은형도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어요. 우린 건물 관리하느라 바빠 죽겠어. 세입자들 불평 들어주고 수리비 처리하고. 너 생각처럼 그냥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큰 형수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빠듯해요. 아버님은? 도련님이 잘 모셔주세요. 도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도현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꽉 잡았어요.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1,2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도현은 밤마다 노트북을 켜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식비, 관리비, 그리고 요양비. 숫자들이 빨갛게 마이너스로 기울어지는 게 보였어요. 여보, 내가 파트타임이라도 나갈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3시, 4시. 시계 바늘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주말이면 도현은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재활실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도현이 들어서자 아버지가 손짓을 하셨습니다. 도현아, 왔냐? 네, 아버지. 도현은 아버지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도현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손에 힘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너만 믿는다. 형들은 바빠서 못 오지만 넌 오잖아. 아버지의 그 말에 도현의 마음이 또 약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형들은 정말로 오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주말마다 요양원에 가는 동안 큰형은 골프를 쳤고 작은형은 출장을 다녔어요. 석 달이 지나도록 형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현은 우연히 큰형수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사진이었어요. 힐링타임이라는 글귀와 함께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현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내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아이 피아노 학원도 끊었는데. 그 말에 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달째 되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연장하시겠습니까? 도현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상담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고객님,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너무 높으세요.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도현과 아내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형들한테 제대로 말해야죠. 이게 뭐예요? 알아. 나도 알아. 아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큰형네와 작은형네는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도현만 혼자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북적였죠.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도현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떡국 가져왔어요.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떡국 2그릇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도현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바쁘신가 봐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떡국을 떴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복도를 나서는데 간호사 한 분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항상 혼자 오시네요. 형제분들은 바쁘신가 봐요. 도연은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했습니다. 간호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올라탄 도연은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100m 너머로 요양원 건물이 보였어요. 3층 창문에서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도연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100m 속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도연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얼른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한 번도 요양비를 거르지 않았어요.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48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얇아졌고 도연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죠. 아이들은 학원을 하나씩 그만뒀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피아노도 끊었어요.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도현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호자님 요양원입니다. 이번 달 비용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도현은 깜짝 놀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120만 원이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큰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형이 받았어요. 왜?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형, 저기. 이번 달 요양비 좀 도와줄 수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나도 대출 이자 내느라 정신없어. 요새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형, 딱 한 달만. 다음 달엔 제가. 알았어. 근데 다음 달은 내가 내야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현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는 통화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1분 32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입금은 없었습니다. 도현은 다시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저번에 말씀드린 거. 아, 깜빡했네. 다음 주에 넣어줄게. 다음 주가 됐습니다. 여전히 입금은 없었어요. 도현은 결국 급하게 대출을 받아서 요양비를 냈습니다. 이자가 붙는 대출이었죠. 한 달 뒤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형, 이번 달은. 야, 미안한데 이번 달 좀 빠듯해서. 내가 먼저 막아. 3달 연속 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도현은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통장 사본과 대출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우리 집안 망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당신 형들한테 호구당하는 거 정말 모르세요? 상가에서 매달 1,000만 원 넘게 들어오는데 왜 우리만?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인데. 조금만 더 참자. 조금이 4년이에요, 4년. 아내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어요. 야, 그냥 끊어버려. 자동이체 해지하고. 친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부양 의무는 자녀 전체한테 있어. 내가 혼자 다 질 이유 없어. 도현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어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도현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거기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도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도현은 한참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닫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어플을 실행시켰어요. 자동이체 관리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요양원 이름이 떴죠. 손가락이 해지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도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동이체가 해지되었습니다. 알림창이 떴습니다. 도현은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할게. 아내가 도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일주일 뒤 요양원에서 큰형에게도 전화가 갔습니다. 도현에게도 똑같은 전화가 왔어요. 작은형에게도 연락이 갔죠. 비용 미납으로 퇴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큰형이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야, 너 왜 안 냈어? 도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 이제 나눠서 내야 할 것 같아요. 뭐? 너 미쳤어? 전화기 너머로 큰형이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당장 아버지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현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 거실에는 이미 큰형과 작은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들도 양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도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앉아. 큰형이 소파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아내는 도현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큰형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한테 맡겼잖아. 그게 내 몫이라고. 도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저 4년 동안 혼자 냈어요. 이제는 나눠서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은형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눠? 상가는 상가고 요양비는 요양비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가 임대료로 매달 1,200만 원 들어오잖아요. 요양비는 500만 원도 안 돼요. 도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큰형수가 입을 열었어요. 도련님, 그 돈으로 대출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세금 신고는 제대로 하셨어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큰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도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증여 신고 금액이 시세보다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금 임대 수익도 일부 빠진 것 같고. 큰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너 지금 형 고발하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도현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작은형이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야, 도현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해보자고. 4년 동안 얘기할 기회는 많았어요. 형들이 한 번이라도 요양비 나눠내자고 했어요? 도현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은요? 학원도 다 끊고 저도 파트타임 뛰는데 형님네들은 해외여행 다니시잖아요. 큰 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쓰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큰형이 탁자를 콱 내리쳤어요. 탁자 위에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 너 때문에 집안이 다 망한다. 도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안은 이미 4년 전에 망가졌어요. 형들이 모른 척했을 뿐이죠. 작은형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 자식아, 우리가 너 학교 보낼 때 그건 부모님이 하신 거예요. 형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도현이 잘라 말했습니다. 큰형이 도현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너 정말 법대로 할 거야? 네. 법대로 하겠습니다. 도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어요. 좋아. 그럼 너 이제 형제도 아니다. 다신 우리 얼굴 보지 마. 큰형이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도현은 아내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작은 형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련님이 이럴 줄 몰랐어요. 도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쿵 하고 울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내가 도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어요. 도연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잘한 거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응, 잘한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부모 부양 의무 분담이라고 입력했어요. 수많은 법률 상담 사이트가 떴습니다. 그중 한 곳을 클릭했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상담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죠. 며칠 뒤 도연은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 12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자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중년 남자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도연님? 접수 직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변호사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4년치 요양비 입금 내역, 형들과의 문자 기록,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까지. 4년 동안 혼자 아버지 요양비를 부담했습니다. 형들한테 나눠내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양 의무 불이행이네요. 소송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연이 증여 등기부등본을 가리켰습니다. 이 증여세 신고가 좀 이상해 보여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신고됐네요. 그리고 여기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 현금 수익 일부가 누락된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제보하시면 세무서에서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다만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형제간에 완전히 갈라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법무법인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1층 로비를 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도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 요양원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쪽으로 한참 서 있었어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상담 끝났어. 어떻게 됐어? 승소할 수 있대. 근데 세금 문제도 있어. 형들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 전화 너머로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4년 동안 우린 뭐였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 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2가지 다 진행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날아갔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큰형의 집으로 등기우편이 배달됐습니다. 국세청 마크가 찍힌 봉투였어요. 작은형에게도 똑같은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증여세 제조사 통지. 큰형이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이게 뭐야? 큰형수가 물었습니다. 큰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내가 신고했냐?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세무조사. 국세청에서 통지 왔어. 내가 한 거지.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너 이러다가 가족 다 죽인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큰형은 휴대폰을 소파에 내던졌어요. 작은형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도 세무조사 통지 받았어요. 나도 받았어. 이거 도연이가 한 거 맞죠? 두 형제는 말없이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세무서 직원들이 상가 건물로 나왔습니다. 임차인들에게 하나씩 질문을 했어요. 현금으로 받은 임대료가 있는지, 계약서와 실제 금액이 다른지. 큰형과 작은형은 국세청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했어요. 추징금이 최소 2억은 나올 것 같은데요. 세무사의 말에 큰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2억이요? 네. 증여세 차액이랑 임대소득 누락분 합치면. 작은형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무역업 망하는 거예요. 회사 운영 자금도 빠듯한데. 큰형수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련님, 제발 취하해 주세요. 제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형수님, 저는 제가 낸 요양비만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러면 우리 애들까지.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같은 시각 부양 의무 소송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법원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하지만 큰형과 작은형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불출석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로 처리됩니다. 도연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걸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네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막내가 형들 고소했대요. 요즘 세상 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을 비난하는 댓글, 형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뒤섞였어요. 친척 단톡방도 난리가 났습니다. 도연 가족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도연은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한 달 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양 의무는 자녀 전원의 책임입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지출한 요양비의 3분의 1을 반환하고 향후 비용은 3분할하여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소였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세무조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추징금 고지서가 형들에게 날아갔어요. 총 2억 3천만 원. 큰형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진 탓이었어요. 작은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 이거 건물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작은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물을. 큰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요양원 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들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방 앞에서 한참을 섰어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1인실이 아니라 4인실에 계셨어요. 창가 침대가 아니라 안쪽 침대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예전보다 많이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왔냐? 목소리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네.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1인실에서 이런 대로. 형들은 다 망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너 대학 보냈잖아. 형들 군대 갔을 때 용돈 준 것도 나야. 그건 부모 역할 아니었나요?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가는 왜 저한테는 안 주셨어요? 요양비만 제게 맡기셨죠. 아버지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넌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만 있으면 돈이 필요 없나요? 저도 가족 있습니다. 애들 키웁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하는 애들이 더 필요해서. 결국 그런 거였군요. 도현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전제목 셌습니다. 4년 동안 혼자 감당했어요. 넌 불효자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옆 침대 환자들이 깜짝 놀라 이쪽을 쳐다봤어요. 불효는 4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신 형들이 아닐까요? 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는 새 아들이 공평하게 책임지는 겁니다.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도현은 한 번 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아들들 싸운대.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도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큰형과 딱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큰형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현도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형이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신호대기를 하는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저녁 냄새가 났어요. 아내가 준비한 식탁이었습니다. 수고했어.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에 도현의 어깨가 축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왔습니다. 도현은 아이들을 안았어요. 아빠 왜 울어?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기뻐서 그래.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또 진짜이기도 했어요. 5년 전 도현은 핀란드의 작은 IT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당시 가진 돈의 절반인 5천만 원이었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분 10% 현금화하시면 약 50억 원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도현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여보. 아내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진짜야? 진짜인 것 같아. 도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먹먹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이제 걱정 없겠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들었어. 대박 났다며. 응. 그런 것 같아. 이제 형들한테 복수할 수 있겠네. 건물 내가 사버려. 도현은 웃었습니다. 복수는 아니야. 그냥 공평하게만 하면 돼. 전화를 끊고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큰형네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세금 추징금의 대출 이자까지 감당이 안 됐어요. 건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한도가 초과됐습니다. 형님 이거 건물 팔아야겠어요. 작은 형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큰형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며칠 뒤 상가 건물 경매 공고가 올라갔습니다. 감정가는 70억이었지만 시세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낙찰가가 나왔습니다. 50억. 70억짜리 건물이 50억에 팔린 거였어요.
큰형은 사무실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밤 11시 술 취한 큰형이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아, 형이 잘못했다. 목소리가 흐느적거렸습니다. 건물 너한테 넘길 테니까 세금만 좀. 도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 저는 건물 필요 없어요. 제발, 제발 좀. 각자 책임지는 거예요. 저도 4년 동안 혼자 책임졌으니까. 도현아, 형도 잘 지내세요. 도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경매는 진행됐습니다. 제3자에게 낙찰됐어요. 큰형과 작은형은 각각 6억씩 빚만 남았습니다. 작은형 수가 도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형제 갈등, 상속 문제로 번져. 건물 경매까지. 인터넷 댓글은 반반이었어요. 막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법대로 한 건데 뭐가 문제? 도현은 그 기사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족과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였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빠 좋아?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경매 당일 법원 경매 법정. 도현은 가지 않았습니다. 큰형만 홀로 참석했어요. 입찰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큰형은 뒤쪽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순위 낙찰자 50억. 경매 진행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70억짜리 건물이 50억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큰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작은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끝났어. 50억에. 전화 너머로 작은형이 한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형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날 저녁 두 형제는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하나둘 쌓여갔어요. 형님이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작은형이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너도 현금 수익 빼먹었잖아.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다가 동시에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우리가 도현이한테 너무했나? 작은형이 중얼거렸습니다. 큰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작은형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무역업을 접고 처가 쪽으로 내려간 거였어요. 큰형은 부동산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50 가까운 나이에 이력서를 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큰형수와 작은형수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어요. 명절이 다가왔지만 가족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큰형은 혼자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작은형도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내 탓이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공평하게 했어야 했는데. 큰형과 작은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요양비는 법원 판결대로 3분할됐습니다. 큰형, 작은형, 도현이 각각 160만 원씩 내게 됐어요. 이것도 빠듯한데. 큰형이 투덜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현은 마트에서 큰형수와 마주쳤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서로를 알아봤어요. 큰형수가 카트를 밀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도현도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큰형수가 멈춰 섰습니다. 도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큰형수가 카트를 밀고 갔습니다. 뒷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도현도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하시면 추가 청구도 가능한데요. 이자까지 포함하면. 아니요.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가 아니라 공평을 원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해외 IT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무실도 생겼고 직원도 몇 명 뽑았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됐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피아노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도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형님들께 연락드렸나요? 드렸는데 연락을 잘 안 받으셔서요. 도현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현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훨씬 야위셨습니다.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셨어요. 아버지. 도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현이냐?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버지. 도현은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들은 요즘 안 온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늙었구나. 도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아버지 건강은 좀. 다 끝나가는 거지 뭐. 아버지가 웃으려 했지만 기침만 나왔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아버지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만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짐이었구나.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4년 동안 책임졌습니다.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새 아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제 몫은 다 했어요. 아버지가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 저도 아버지가 서운했어요.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리진 않을게요. 도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비 자동이체 계속 유지할게요. 제 몫만큼은요. 너. 하지만 더 이상 혼자는 아니에요. 형들도 각자 몫을 하고 계시니까. 도현은 일어섰습니다. 자주 오진 못하겠지만 가끔 들를게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어요. 도현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도현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도현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간호사가 인사를 했어요. 효자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제 책임이죠.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잠시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를 열었어요. 작은 형이 배달 인증샷을 올린 게 보였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라는 글귀와 함께 큰형은 중고차 판매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각자 살아가는 거지. 도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요양원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